안녕하세요.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저번 주에 그 인터뷰쇼 때문에 결방이 돼가지고 요번 주에는 2주간의 내용이라서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핫한 것들 그런 걸로 위주로 엑기스만 좀 뽑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촛불 시위 때문에 외신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는데요. 그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문제가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오늘 탑5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점 뉴스는요. 미얀마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얀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웅산 수치 여사.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1991년도에 노벨상도 타고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그래서 이분이 이제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미얀마 국민들이 저분이 풀려나면 미얀마가 굉장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얀마의 군부 정권 시절 탄쉐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권 시절 다 그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 돼 있는 그 호수 옆에 집을 굉장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미얀마가 민주화되기를 굉장히 바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탄쉐 정권이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에 압박을 해서 미얀마 이제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에서 해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신 이 수치 여사가 과연 그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도마에 막 오른 거예요. 사실 수치 여사가 민주화의 상징이 됐던 건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말하자면 미얀마의 독립 영웅이고 우리로 치면 김구 선생님 정도의 굉장한 명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정권을 잡은 지 뭐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도 32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수치 여사가 겨우 2살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정치라든가 이런 정치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람들은 그런 영웅의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광한 것 같고, 또 군부 정권이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 하면서 더 민주화의 상징이 됐던 거예요. 어쨌든 수치 여사 가택연금에서 풀려나면서 이제 서서히 정치 무대에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했던 게 1988년에 그 미얀마에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 때 이제 어쩌면 그 운동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끄는 당이 NLD 당이라는 당인데 이 당의 당수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의 상징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 정치 무대로 복귀를 하면서 그렇게 십수년 동안 굉장히 의의를 다졌던 정치적인 동료들하고는 손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 여사는 최측근들만을 자기 주변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동지보다는 자기 말을 잘 듣고 편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미얀마에는요, 어떤 법이 있냐면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 헌법상에는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래서 수치 여사가 내세운 사람이 찐짜라고 자기의 그 수행 비서였던 분을 이제 첫 번째 민정 대통령으로 후보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치 이제 한국의 김기춘 같은 역할을 이 사람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족인 사람을 대통령을 세우면서 자기가 뒤에서 국정을 수렴청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된 거예요. 그거는 직접 그 수치 여사도 직접 기자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버금가는 일을
하겠다라고 직접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수치 여사의 신분은 외무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죠. 근데 대통령의 국정에도 충분히 관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치 여사가 공약이나 이런 데에서 경제적인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 없다라는 게 아주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 여사를 너무 환상으로 알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미얀마의 그 민주 세력들 사이에서 지금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환상으로 그 딸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미얀마에도 수치 여사가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 여사가 요새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는 미얀마는 대부분 이제 불교도인데요. 이슬람족이 있어요. 그 이제 미얀마 북부 쪽에 가면 그 족 이름이 로힝야족인데요. 정부군이 이제 그 로힝야족, 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미얀마 정부가 발표하기는 그 사람들 이제 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이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거의 전쟁터와 맞먹는 듯한 그런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로힝야족은 우리 이제 아시아에서는 좀 떠도는 집시 같은 그런 종족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 여사가 이들의 학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식이나 받은 분이 어떻게 저런 소수민족의 학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느냐.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얀마 취재를 다녔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게 있다면 약간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다는 거 하고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해지고 약간의 자유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신에 대한,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외신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 가게 되면 항상 미얀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거를 외신 기자가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게 되고, 이번에도 로힝야족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던 그 미국 기자가 있는데요.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그 사람은 취재하러 들어갈 수가 없게끔 미얀마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거 보고 과거 탄세 정권과 지금의 그 수치 여사의 정권이 뭐가 다를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얀마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수치 여사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도 여성 대통령이 계시지만 그쪽도 미얀마도 수치 여사와 이렇게 비교해서 국제 정세라는 거 이제 모든 게 다 특이하진 않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또 딴 데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그 미얀마의 상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탑5 뉴스 전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480호 저희 시사인 기사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수치 여사가 왜 로힝야족에 침묵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탑5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 남아공 대통령의 뉴스입니다. 저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남아공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발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발표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하고 바로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인데요. 주마 대통령도 똑같이 이제 비선 실세 때문에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이거든요. 그 비선이 우리처럼 이렇게 같은 아줌마가 아니고 인도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주마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고 그나마 주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었던 주마 대통령의 정치적 힘이 돼줬던 그런
쪽도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초과로 갔고, 오늘 아마 저녁 때쯤에 아마 하야든지 뭐 뭔가 발표가 날 거라고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도 오늘 그 하야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뭐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아공 그 국민권익보호원이 발표한 이 주마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하야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규모 촛불 집회는 없지만 계속 지금 집회 거기서도 이제 시위와 집회가 계속 지금 그 남아공 그 국민들이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주목받지도 못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가 지금 저 200만 뭐 이런 촛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남아공 국민들이 또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브라질 얘기입니다. 브라질이 8월 달에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이제 올림픽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탄핵 정국이 돼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국정을 이끌었는데요. 이 부통령 이제 테메르 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인데 이분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미 앞에 대통령이. 근데 이분도 3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몰린 거예요. 역시나 또 부정부패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그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앞서 남아공의 대통령도 부정부패고 이 브라질 같은 경우도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 퇴진해라 라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반부패법이 이제 브라질에서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직자, 특히 이제 최고 통치자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이런 문제를 굉장히 더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조금 더 참고를 하겠다라는 브라질 국민들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또 탄핵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올해 2명이나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인 위기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재 브라질 대통령 테메르 대통령도 아마도 그 탄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국제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탄핵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브라질에도 탄핵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도 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세 대통령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뭐 나라도 다르고 대륙도 다른데요. 이 탄핵을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부정부패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산불이 났어요. 지금 사실 그쪽 지역은요, 건기라고 그래서 그 마른 풀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데, 그러니까 바람 불고 뭐 건기고 이러다 보면 산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근데 그 산불 난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게 그 이스라엘 극우파 쪽에서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이거 방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쫓아가서 그 방화범이라고 한 20-30명을 체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정부 쪽에서는 이제 실제 정부는 아니고 자치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연재해고 그런 거를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느냐.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은 이런 수법으로 팔레스타인을 덮어 씌웠다라고 보면서 아주 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게 재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합동으로 그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게 또 방화범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막 나오다 보니까 산불로 인해서 지금 또 전쟁이 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불이 점점 심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방화범을 끝까지 가서 색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방화 민중봉기, 민중봉기를 그쪽 나라 말로 인티파타라고 하는데, 그 인티파타를 앞에 방화를 붙여갖고 방화 인티파타 그래가지고 지금 민중봉기를 새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산불이 자칫하면 전쟁의 불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았으면 이렇게 서로 힘들게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서 불 끄는 데 좀 썼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지중해, 관광지로도 굉장히 인기 많은 지중해인데요. 저도 이제 지중해 한 번씩 가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중해가 이미 난민들의 그런, 보트피플이 가는 그런 바다로 이미 인식이 됐잖아요. 올해 최다 난민이 그 지중해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17만 1000명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보트 난민들로 들어오냐면, 주로 이제 지중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요. 그리고 이집트, 수단, 모로코부터 시작해서 요새 많이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중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코하람 등살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가 17만 1299명. 근데 작년 기록이 17만 1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매년 그 지중해를 건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살아서 거기를 건너면 다행인데,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올해 이제 공식적인 통계로는 4690명인데요. 사실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죽은 난민들이 사실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 넓은 지중해를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해야 되나? 알선업자들이 다 껴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갈 때 돈을 얼마를 내고, 또 유럽 지중해를 건너서 이태리를 가던 그리스 쪽으로 가던 그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돈을 또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도 많아서, 말하자면 이게 난민 비즈니스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아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난민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돈을 받고 또 배를 불리는 알선업자들, 그리고 이제 유럽 상황에서 경제 위기인데 계속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오니까 이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들, 거기에 이제 시리아 내전까지. 그래서 지중해가 옛날만큼 낭만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끔찍한 바다가 됐죠. 그래서 수장된 난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난민들은 대부분이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 이유는 수영을 배우지 못한 게 초원에 사니까,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면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장에서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최다 기록을 찍었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도 더 심각한 난민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너무 우울한 뉴스만 전했잖아요. 다섯 번째 뉴스는 좀 선진국 뉴스이기도 한데,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이렇게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쉥겐 조약이라고 그래서 유럽의 각 땅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국경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도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은 조금 특이해요. 그게 국경이 직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왜 논밭이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던 거를 반듯하게 이렇게 조정하듯이, 이번에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그 평화적으로 서로 협상해서 테이블에서 그걸 해결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국경 뭐 조금 그 땅이 얼만큼 더 가냐에 따라서 뭐 싸움도 나고 전쟁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양 정부가 신사적으로 테이블에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획 정리를 하면서 생기게 된 네덜란드가 조금 더 땅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런다 하더라도 벨기에 정부에서 그냥 흔쾌히 그거를 합의를 봤다는 거. 그거는 정말 앞으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엄청난 전쟁이 많이 나고 있는데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래서 서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적인 해결을 봐서 양쪽의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하자라는 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 국가나 특히 이제 뭐 국경 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좀 이런 방식들을 좀 배워서 평화를 지키는데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탑5 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부터는 그 시사용어 해설에 관한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사용어는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이번에 90세로 타계를 하셨죠. 그래서 구순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세계 최장기 지도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쿠바의 최고 통치자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한테 그 자리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쿠바도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이제 세습을 하고 자기는 이제 조금 뒷선에 물러나 있다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이번에 90세로 타계를 하셨는데요. 카스트로 대통령이 아니고 그 카스트로의 원래 그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도 그 약간 농민 해방 운동을 하던, 그 당시 이제 에스파냐에서 이제 쿠바를 식민지화 할 때인데요. 그때 아버지도 그 농민으로서 싸우던 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법대를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 처음부터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그 법대를 다닐 때 학생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운동을 시작하면서 반정부 세력이 서서히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쿠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혁명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바꾼 게릴라 전술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배운 계기가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게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카스트로가 멕시코에서 체 게바라, 굉장히 유명하죠? 체 게바라를 만나면서 이제 동지적인 어떤 그런 서로 혁명전선을 같이 걷게 되고, 그렇고 이제 멕시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게릴라 전술을 완전히 다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쿠바로 왔는데, 그 당시 쿠바 정권 같은 경우 약간 친미 정권이었거든요. 그 정부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트로가 금방 그 정권을 탈출할 수 있었고, 또 그 뒤로 바로 이제 그 최고 통치자로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론을 굉장히 잘 조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쿠바 국민들이 봤을 때 미국의 앞잡이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혁명 전사, 그리고 민중을 위한 혁명 전사인 카스트로한테 조금 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겠다라는 그런 여론을 굉장히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최고 통치자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국가평화의장,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가 최고 통치자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그 노선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미소 냉전 시대였는데 그 미소 냉전 시절에 소련에 환심을 많이 사게 된 거죠. 왜냐면 자기가 그 마르크스주의를 굉장히 선봉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미국과 대항을 하니까 당연히 소련의 입장에서는 쿠바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바에서 사는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련이 계속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바 국민들이 그 카스트로를 굉장히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장기 그 국가 지도자로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아무리 그렇게 쿠바에서는 난세 인물이다 하더라도 90세 정도가 되니까 정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타계를 했는데 남미의 어떤 혁명 운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한 획을 그은 굉장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는 잊히지 않는 이름이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이 시대에 그와 함께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그 싸운 행적 막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 정말 책 한 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간단하게나마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최장기 쿠바의 최고 지도자였다. 그 다음에 동생에게 세습을 해서 이제 라울 카스트로에게 자기의 그 최고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고 90세의 나이로 타계를 했다. 요 정도만 알아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또 따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면 더 많은 혁명의 역사, 진짜 얼마나 많은 책이 나왔겠어요,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카스트로에 대해서 이렇게 다 습득을 다 해주시면 굉장한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새롭고 또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걸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뉴스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